거듭난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성경적 성품에 대한 강력한 설교들을 종합하여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란 제목으로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전에 출간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이어서 총 20개의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성품에 대해 한 권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드릴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변화된 삶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진화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정확한 연대 측정 방법들. 오늘의 진화론의 요술방망이는 오랜 시간입니다. 오랜 시간을 가지고 이제 진화론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의 도구가 바로 연대 측정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대 측정법이 결정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방사성 연대 측정을 가장 많이 하는데 이 방사성 측정법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가정 전제 조건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큰 모순의 결과를 이루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문제는 오염의 문제 하나는 파생 원소의 문제, 세 번째는 붕괴물의 변화, 붕괴율의 변화. 그래서 첫 번째 오염 문제를 보면은 방사성 동위 원소의 붕괴가 이제 시간을 측정하는 것인데 그것은 폐쇄된 크로즈드 시스템, 폐쇄된 체계에서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론대로 한다면은. 그래서 그 중간에 이 물질이 오염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모 원소인 방사성 물질만 있어야 되고 그 중간에 어떤 자원소, 어떤 오염되는 자원소가 거의 유입되면 안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 연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우라늄 238이 있죠. 우라늄 238은 45억 년의 반감기를 거쳐서 납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어떤 원소도 오염이 안 됐다는 가정하에 이 우라늄 238의 나이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우라늄 238이라는 이 방사성 동위원소가 그대로 유지되려면은 납이라는 어떤 그런 금고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납이 이제 어떤 방사성 동위원소를 다 차단시키잖아요. 그래서 핵전쟁 이러면 납으로 만든 집안에 들어가 있어야 산다는 거죠. 그 납으로 된 보관함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노아의 대홍수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 가지 사건에 의해서 이 우라늄 238은 어떤 원인의 침범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파생 원소 문제.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 시에는 어떤 파생 원소도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라늄 238이 반감기를 거쳐서 납으로 변화되는데 그 우라늄 238만 그 샘플에 있었냐? 그걸 238만 있다고 가정하고 지금 얘네들은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화강암에 있어서 폴로늄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화강암을 만들 때 우라늄, 폴로늄을 다 집어넣었단 말이죠. 거기서 애당초 생길 때 납이 그 폴로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진화론자들은 그냥 우라늄만 있었다 이렇게 하고 측정하니까 엉뚱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 처음 창조할 때 이 어떤 암 속에 무엇이 들어있었나 그거는 사람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거죠. 화강암 예를 봐서라도 그런 거죠. 화강암은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만들어지는 즉시 그 당시에 거기에 폴로늄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최근 전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최근 논문을 보면 하와이 화산 폭발 암석을 가지고 그 168년 된 거예요. 168년 전에 폭발한 암석을 갖고 야 이걸 갖다가 우라늄 측정법으로 해봐라 했더니 29억 6천만 년이 나온 거예요. 29억 6천만 년. 이 암석 안에 납이 들어있다는 것을 간과한 거죠. 몰랐던 거죠. 원래 이 암석에서는 납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 납성분이 많이
검출되니까 우라늄이 변해서 납으로 됐다 하니까 29억 년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세 번째, 붕괴율의 문제. 그러면 이것이 우라늄 같은 것이 붕괴돼서 반감기를 갖는데 이것이 그럼 붕괴되는 속도가 똑같냐 이거예요. 45억 년 되면 납으로 딱 되고 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게 그렇다는 가정하에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화학물질이나 물리적 압력이나 근처에 방사선 물질이 있거나 우주의 고에너지 영향을 받아서 이 붕괴율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무시한 채 계산을 하니까 엉뚱한 답이 나오는 거죠. 지구를 둘러싼 반 엘렌 방사능 벨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1959년에 이 인공위성에 의해서 발견돼 갖고 벤 엘렌이라는 사람이 이걸 논리를 갖다가 확립한 것인데 지구 주위에는 대기권이 있죠. 대기권이 5개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외층 5번째 층에 보면은 이 벤 엘렌 레디에이션 벨트라는 이 대기권 이 복사대가 있는데 이 복사대에서는 3,000배 내지 4,000배의 큰 방사능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이걸 통과하면서 무슨 이 방사능이 어떤 영향을 줬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제 지구에서 1,000km 이상에 가면은 이 벤 엘렌 레디에이션 벨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엄청 큰 범위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영향을 엄청 받기 때문에 방사선 붕괴율의 정확도는 많이 떨어진다. 이걸 걔네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방사성 연대 측정법 몇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게 우라늄 238이 45억 년 지나면은 납 206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라늄 235가 7억 년이 지나면 납 207로 변한다는 거고, 토륨 232가 141억 년이 지나면 납 208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많이 하는 연대 측정법이죠. 우라늄 238이라는 건 우리 이 자연에 아주 널리 분포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우라늄의 99% 이상이 우라늄 238이에요. 그래서 이 우라늄 230 책을 보면 우라늄 238 검사법, 우라늄 238 제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만큼 제일 많고, 근데 우라늄 235라는 것은 이것은 원자폭탄을 만드는 재료예요. 우라늄이라고 해서 다 원자폭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라늄 235가 원자폭탄,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폭탄이 바로 이 재료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반감기가 7억 년이 되면은 납 207로 변한다는 거죠. 그 토륨도 많은 것인데 토륨도 이제 납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 납으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다 같이 검사를 같이 하는 거죠. 근데 이 방법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하나 이제 보면은 납 성분이 원래부터 이 샘플에 납이 있다는 가능성을 다 무시한 거죠. 샘플 자체에 납이 원래 들어있었다. 이거를 간과하고 우라늄이 만들어냈다, 토륨이 만들어냈다 이렇게 가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 답이 나오는 거죠. 방사성 모원소가 없는, 방사성이 없는 납 204가 있어요. 204. 이거는 뭐 굉장히 많은 거죠. 이거가 다 납 성분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암 속에 그 납 204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우라늄 238이나 뭐 235를 검사하면서 납 성분을 검사하다 보니까 이것이 같이 포함돼 갖고 납이 많이 나온다 하는 거는 어떻게 연대가 많았다. 그렇죠. 우라늄에서 1로 납으로 변한 연대가 길었다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100만 년짜리가 뭐 몇억만 년이 되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붕괴 시 생긴 납은 침출돼 없어질 수 있는다는 사실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납은 약산성에 의해서 없어질 수가 있어요. 침출된다는 건 없어진다는 거죠. 그 납성분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무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라늄에 붕괴했을 때 그 암석에 다른 물질이 이렇게 뭐 습도라든가 물이 들어가면서 붕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납이. 그런 걸 무시한다. 그 다음에 납 동위 원소가 다른 A형의 원소로 바뀔 수 있다는 걸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라늄 238이 납 206으로 바뀐다. 근데 이것이 206이 우라늄 238로만 206이 생기냐? 아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라늄 235가
7억 년이 지나면 납 207로 변하는데 납 207이 그러면 우라늄 235로만 생기는 거냐?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다른 어떤 자유중성자를 만나면은 납 206이 납 207로 바뀌고 납 208이 자유중성자를 만나면 또 납 207로 바뀌고 하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그 부정확하다는 거죠. 그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우라늄이 이제 납 215로도 변하고 있고, 우라늄이 이제 오래되면은 헬륨과 납으로 변하기 때문에 우라늄, 헬륨을 검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방법도 역시 똑같은 이유에 의해서 침출이 너무 심한 거에 대해서 검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라늄과 토륨은 화석 지층에서는 극히 일부만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라늄, 토륨 방법으로 납으로 변하는 걸 검사를 하는데 화석에서는 이것이 별로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화석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방사선 검사가 바로 루비듐과 포타슘이라는 거예요. 루비듐과 포타슘. 이것은 이제 암석, 화석 암석에서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루비듐이 붕괴되면은 스트론튬으로 변한다. 37 원자 번호가 38로 변한다는 이론에 의해서 이제 이걸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루비듐이 스트론튬으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 루비듐의 반감기조차 정확하게 나와 있질 않아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측정 반감기는 어떤 사람은 480억 년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1200억 년이라고 그래요. 과학자마다 틀려요. 그러면 720억 년이라는 차이가 생겨요. 그걸 갖고 어떻게 과학적으로 연대를 측정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루비듐에서 스트론튬으로 변하는 것은 양이 아주 극히 적고, 이 스트론튬이라는 건 방사성 스트론튬이 아니라 일반 스트론튬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일반 스트론튬이 거의 가미돼 갖고 그게 스트론튬으로 측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확하다는 거죠. 이런 거에 원인에 의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방사성 포타슘이 아르곤으로 변하는 연대 측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타슘이 칼슘으로 변하는 거. 방사성 포타슘이라는 것은 K40이라고 이제 표시가 되는데 화학적으로 이것이 칼슘과 아르곤으로 변하는 거죠. 우리가 이 포타슘이라는 거 아시죠? 포타슘. 우리가 소디움과 포타슘, 우리 몸에 있는 무기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포타슘이 방사성이 있다. 이거 놀란 거예요. 포타슘, 우리가 먹는 포타슘에 방사성이 있다. 예. 바나나에 포타슘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건강한 사람은 바나나가 굉장히 좋다고 그러죠. 예, 혈압도 조절해주고. 바나나 하나에 0.08 마이크론 시버트라는 단위가 있어요. 시버트는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방사성. 그리고 우리가 방사성을 받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방사성을 1년에 3mm 시버트를 받고 있는 거야. 3mm. 그러니까 3mm 시버트에 비하면 0.08 마이크론 시버트는 엄청 작은 거예요. 뭐 10,000분의 1, 100,000분의 1, 100,0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나 많이 먹는다고 해서 문제되는 거 없죠. 그죠? 자기는 바나나 안 먹어도 3mm, 왜? 몇십만 개 바나나를 매일 먹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받고 있는데 지금 지구에서.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거 이 얘기하면은 광우병처럼 말이죠. 무슨 이게 또 들고 나올 거예요. 무슨 당에서. 예? 바나나 수입 금지, 바나나를 수입하지 말라, 예? 그건 무식한 거죠. 예? 우리가 치과에 가서 사진 한 장, 그러니까 이 3mm 시버트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얼마만큼 받으면 위험하냐? 얼마만큼 받으면 몸에 해가 되냐 하는 게 50mm 시버트예요. 그러니까 방사선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은 축적이 50mm를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mm 시버트를 파야 되는데 이 50mm 시버트라는 게 매일 치과 가서 사진 찍죠. 예? 사진 찍고 이제 치과 썩었나 보는 거죠. 그게 500장을 찍는 거예요. 500장. 그 가슴 사진 찍죠. 엑스레이. 가슴 사진 100장. CT 하죠. CT. 가슴 CT. 전신 CT 말고 가슴 CT 하는 게 7장. 한 번, 1년에 7번 이상 하면은 위험 수치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펫CT라는 게 있어요. CT. 예? 전신 CT 하는 암 체크하는 펫CT. 그건 2번만 하면은 위험 용량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상식적으로 아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타슘은 이 반감기에 대한 의견 일치가 안 돼 있고,
이건 대중적으로 이동이 아주 굉장히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측정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빗물 같은 거에 포타슘은 침출돼서 없어져요.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이 악명 높은 부정확성을 갖다 아직도 화석을 발견하면 이걸로 검사를 하고 있다. 이게 문제점인 거죠. 예. 포타슘, 칼슘 연대 측정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이제 다른 물질에 섞이기 쉽기 때문에 부정확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사선 연대 측정법의 모순을 보면은 우리 달에서 갖고 온 암석 갖고 한번 검사를 했어요. 달에서 갖고 온 암석이 있으면 나이가 똑같아야지. 달에서 갖고 온 암석을 갖다 방사선으로 검사했더니 범위가 200만 년에서 280억 년. 이게 무슨 과학이에요? 그래도 과학책에 딱 실려 있잖아요. 어떤 거는 200만 년, 어떤 거는 280억. 그럼 어느 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진화론자들 중에서도 이게 논쟁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예? 논쟁하고 있어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세 가지 이유, 붕괴율의 변화, 그 다음에 오염이 안 됐다는 전제 조건, 그 다음에 첫 번째 만들어질 때 무슨 암석으로 시작했냐, 이거를 싹 무시한 채 하니까 이런 연대 측정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달의 나이는 우리가 전번주에 배웠죠. 그죠? 방사선 연대 측정이 아닌 방법으로 봤더니 달의 나이는 1만 년이 안 됐더라 이거예요. 1만 년. 지구의 나이 편에서 우리가 이제 봤는데 태양 광선, 다시 한번 복습하면 태양 광선에 의해서 생기는 달의 먼지 있죠. 달의 먼지가 8cm밖에 안 쌓여 있다. 달에 가보니까 8cm밖에 안 쌓여 있다. 이걸 나이로 측정하라니까 6,000년에서 8,000년이다. 그 다음에 달의 후퇴, 1년에 4cm가 달이 지구에서 후퇴하고 있는 거죠. 이 속도로 계산하니까 2만 년이 안 됐더라. 예. 2만 년이 넘으면은요, 그거는 둘 중에 하나 박살나고 마는 거예요. 예? 그럼 뭐 중력, 조력, 인력 이거에 의해서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달의 낮은 수준의 비활성 기체, 그러니까 태양풍에 의해서 달에 미치는 이제 그 비활성 생기는 기체, 이걸 따져보더라도 그렇게 1만 년이 안 됐다. 달의 암석서 나오는 방사능이라는 게 반감기를 거쳐서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근데 활발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달의 나이는 젊다. 그 다음에 달의 지각현상도, 아직도 달에서 지진도 일어나고 용암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달의 나이가 젊다는 사인이죠. 오래됐으면 냉각돼서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사선 측정 시마다 표본의 편차가 없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편차를 두고 있다. 이게 모순이죠. 아니 달의 나이만 따져도 200만 년에서 280억 년이 이게 무슨 과학이에요 이게? 농담하는 거지 지금? 그 다음에 방사선 시계가 쓸모없다는 거예요. 방사선으로 이렇게 측정을 해봐야 이건 쓸데없는 짓이다 이거예요. 왜? 얘네들이 생각하는 이런 노아의 홍수 같은 대격변 이런 걸 갖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없었다고 가정해서 하는 거죠. 방사선 암석 위에 발생된 높은 그 압력, 대홍수로 인해서 생기는 그 엄청난 압력, 그 압력에 얼마든지 방사선의 그런 법칙을 붕괴시켜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때 생기는 화학물질, 방사선 물질, 다양한 종류의 액체의 이동으로 해서 오염이 엄청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방사선 붕괴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우주광선, 지구 자기장 대기에 완전 변화가 대홍수 때 일어났다는 거죠. 자기장, 지구 자기장 같은 것도 영향을 엄청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사선 시계로 측정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예. 이런 노아의 대홍수 같은 걸 전제 조건으로 깔지 않는 한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더들리라는 사람이 한번 검사를 해봤어요. 과학적으로 그럼 맞냐 이걸. 압력, 온도, 전기자장, 단분자층 응력을 이용해서 서로 다른 14개의 방사선 동위 원소의 붕괴 속도를 변화를 측정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외적 요인에 따라서 방사선 붕괴 속도가 다 달라지더라. 이걸 과학적으로 밝혀냈습니다. 암석 지층 연대 측정법. 이거는 지층 화성 연대 측정법이라고 하죠. 우리 땅의 그런 지층을 보고 화석을 보고 연대를 측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대 측정을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이 화성 지층법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방사선 연대법하고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탄소 14 연대법, 이 세 가지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화석에 의한 연대 측정은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순환 논리다. 이게 순환 논리라는 거죠. 예, 잘못된 것이 계속 순환된다는 거예요. 각 지층은 그 안에 들어있는 특정한 주요 환석 때문에 연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층이 만들어 놓으니까 화석을 보고 이거는 이런 지층에서 나왔으니까 이거는 몇 년도 이렇게 딱딱딱딱 만들어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석만 나오면 그 연대표를 보고 이건 몇 년도 거 몇 년도 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만들어 놓고 계속 잘못 순환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순환 논리라고 하는 거예요. 화석에 의한 것은 순환 논리로 애당초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9세기에 화석 지층 연대법이 많이 성행했어요. 근데 이제 수십 년간 이 진화론자들이 이것의 연대를 맞춰 오다가 20세기가 되면서 방사선 원소법을 하니까 이게 맞지 않는 게 맞네. 예? 화석 연대법하고 이게 잘못된 걸로 그냥 순환 논리로 계속 사용해 왔던 것을 방사선을 해보니까 이게 두 개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이 두 개를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수십만 개의 측정값이 서로 다르게 나왔고 단 3개만이 상관관계를 보였음에도 과학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3개. 수십만 개에서 3개가 동일하게 나왔다고 과학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이거예요. 이것을 과학적이라고 애들 책에다 써놓고 있으니까 지금 한심한 것이죠. 과학이라는 것은 관찰이 있어야 되고 그 관찰을 실험할 수 있어야 되고 실험한 것이 딴 사람에 의해서 재현돼야 그것이 과학인 것입니다. 화석만 보더라도 1859년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 발표된 지 160년이 됐죠. 그래서 25만 종의 화석이 나왔어요. 25만 종의, 그 다음에 1억 개 이상의 화석이 발견됐어요. 근데 그 안에 진화의 증거의 화석은 하나도 없더라. 전부 다 보면 99%가 바닷속에 있는 모래에서 나오는 무슨 물고기, 무슨 조개, 무슨 이런 화석만 거의 99%더라. 중간 전이 형태의 화석도 발견되지 않았고 종과 종, 스페시스와 스페시스, 종과 종을 연결하는 화석도 없다. 그래서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법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많이 하는 거죠. 이것은 아주 확실하다고 그래갖고 이것은 고등학교 과학책에 실려 있어요.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법하고 1946년에 미국의 리비라는 사람이 이 연대법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것이 이제 유기물질의 연대를 측정하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보통 방사선 연대 측정법보다 두 가지를 같이 해보면은 방사선 연대 측정법보다 항상 젊게 나와요. 탄소법이. 그래서 탄소법이 이게 맞다. 이제 지금 이러는 거죠. 이 방사선 탄소에 대한 원리가 이렇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지구 대기를 통해서 이제 우주 광선이 들어오죠. 우주 광선이 들어오면은 이 땅에 있는 질소, N14라는 질소가 우주 광선을 만나면은 탄소 14로 변해버려요. 이 탄소 14라는 거는 불안정한 탄소예요. 불안정한 탄소. 이 탄소 측정법을 하는 탄소 14가 불안정한 탄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불안정한 탄소다. 이 탄소 14는 우주 광선을 다시 만나면은 12분 내에 산소와 결합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산화탄소라는 건 C라는 것은 12가 이건 안정원소, 변하지 않아요. 이건 안정탄소하면 C12를 얘기하는 거고 불안정 탄소하면 C14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비율을 갖고 이제 탄소 측정법을 하는 거예요. C12가 얼마고 C14가 얼마냐. 생물은 죽으면은 C12는 그대로 있어요. 안정된 거니까 그대로 있죠. 어떤 개체가 죽으면 그 체내는 C12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C14는 불안정한 원소이기 때문에 반감기를 거쳐서 계속 없어져요. 그래서 그 비율이 얼마큼 됐냐에 따라서 이것은 얼마 됐다. 이건 얼마 된 샘플이다. 이건 얼마 된 샘플이다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 C12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이 식물에서 꼭 필요한 거죠. 동물 식물에서 꼭 필요한 거예요. 사람도 필요하고 식물도 필요한 거. 식물은 광합성하는데 꼭 필요하죠. 없으면 안 되죠. 사람도 CO2가 없으면 사람 죽습니다. CO2, 산소뿐만 아니라 CO2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CO2가 그만큼 동물과 식물계에서 우리 몸 안에 다 존재하고 있다.
근데 이제 C14는 굉장히 양이 적어요. 양이 적어갖고 이 반감기도 거쳐서 없어지고 또 양이 적기 때문에 원래 CO2가 대부분 주종이잖아요. 지금 이 지구 대기상에 있는 탄소는. 그래서 이거는 매우 양이 적고 반감기가 5,730년이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탄소 측정법으로 하는 것은 제한이 있어요. 이것은 6만 년까지만 가능한 거야. 6만 년. 측정이 6만 년까지만 가능해. 그래서 자기네들은 정확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 6만 년까지 측정이 비교적 방사성 측정법보다 정확하지만은 이것도 문제점이 많아요. 엉터리가 많아요. 이것도. 그래서 이 엉터리가 무슨 엉터리가 많냐? 그걸 보겠습니다. 생명체가 죽은 후에 표본 안으로 추가의 C14가 불안정한 탄소가 침투될 수 있다. 왜? 사방에 널린 게 C14인 것입니다. 모든 식물, 동물이 널려 있는 게 C14예요. 그럼 모든 생명체가 이 탄수화물, 화합물로 채웠기 때문에 옆에 이렇게 오염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샘플 하나에, 화석 안에 많이 오염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C14가. 그러니까 검사는 부정확하게 나온다. C14는 빗물, 호수, 대양, 습기 등으로 인해서 C14의 손실이 쉬워요. 그러니까 손실이 쉽다는 건 실제 나이보다 늦게 나온다는 거예요. C14가 적다는 것은 많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오래됐구나. 이렇게 측정이 되는 거죠. 그 대기의 C14, 그 다음에 N14, 질소의 양은 항상 과거부터 일정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진화론자는 일정했다고 가정을 한 거죠. 그 고대의 대기 상태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지금 그 예를 들면은 이 태양 흑점 있죠. 태양 흑점이 활동하면은 C14의 생성이 줄어들고 태양 흑점 활동이 쉬면은 C14의 생성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주광선, 자기장 이런 거에 다 C14의 영향을 받고 습도, 수증기, 온도 다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지구 자기장이라는 건 전번주에 얘기했지만 세기가 1400년 간격에서 이 지구장의 세기는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반감기가 지구 자기장의 반감기가 140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지구장의 이 자기장이 굉장히 지구의 자기장이 셌죠. 그러니까 자기장이 셌다는 얘기는 C14의 양이 굉장히 적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홍수 영향도 또 나오는 거죠. 대홍수, 노아의 대홍수 때 이 C14의 양이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적은 걸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N14와 N14가 질소가 탄소로 변하는 그런 것은 우주광선의 영향을 받아요. 우주광선에.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우주광선이 적어졌죠. 그죠? 우주광선이 적어졌어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완전히 냉각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햇빛도 차단되고. 그래서 우주광선이 적어서 C14가 적게 생겼다. 그래서 보면은 이 결정적인 노아의 홍수 사건이 결정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걔네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C14 측정법으로 보면 실제 연대가 실제보다 오래된 것으로 나오는 거죠. 다 오래된 걸로 나오는 거예요. 이 노아의 홍수를 부인하게 되면. 우리가 조기 노화증이라는 게 있죠. 조기 노화증, 사람도. 예. 영어로 하려면 프로제리아라는 조로증이라는 게 있어요. 분명히 10살밖에 안 됐는데 모습은 노인이야. 그렇죠? 그런 조로증이 있습니다. 똑같다 이거예요. 이것도. 이 지구도 똑같다 이거예요. 이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조로증을 맞았다 이거예요. 측정 연대법을 해보면은. 그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어느 정도 수습됐을 때 BC 1000년, 지금부터 3000년 전에 했던 그때 이후 거의 C14 양을 측정해 보니까 연대를 측정과 거의 비슷하게 맞다 오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때 전에는 엉망으로 나오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화이트 로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탄소 14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노아의 홍수 기간에 엄청난 수의 식물 동물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C14 연대법을 하니까 2,500개의 그런 화석을 분석해 보니까 그거 중에 15,000개가 25,000개 중에서 15,000개가 BC 2500년경에 위치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다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화석이 확 다 생겼다는 거죠. 그것을 건졌다는 거죠. 예. 그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C14 측정법은, 그리고 또 이 다른 이유는 이 편차가 너무 심해요. 검사한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막 죽은 바다 표범이 이 C14 연대법을 하니까 1300년의 나이로 나왔어요. 죽은 지 30년 된 바다 표범이 4600년으로 나왔어요. 목재가 잘라진 지 며칠 된 것이 1만 년 전으로 나와요. 살아있는 달팽이 껍질에서 2300년 나이가 나와요. 이게 지금 탄소 14의 측정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존 모리스 지질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대가 지질학적으로 오래됐다는 화석을 분석해 보니까 C14가 없어야 하는데 거의 모두에서 C14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이 뜻은 뭐예요? 모든 화석들이 C14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진화론은 엉터리고 이 지구의 나이는 아주 젊다. 이것을 결론 내렸다는 거죠. 오래됐으면은, 지구가 오래됐으면은 뭐 5700년의 반감기를 가졌으면은 뭐 지구가 뭐 100만 년 됐으면은 없어져야죠, 거의. 지구가 100만 년이 아니라 45억 년이라고 하죠. 45억 년의 나이래요. 45억 년 됐으면 없어야죠. 그죠? 그 다음에 다른 분석법이 있습니다. 아미노산 분해 연대 측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아미노산 분해. 동식물이 종에 따라서 아미노산 분해의 시간의 편차가 다 커요. 달라요. 사람 아미노산 분해의 속도와 동물도 아미노산 분해의 속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연대 산출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건진 사실은 뭐냐면 모든 화석에서 여전히 미량의 아미노산이 검출되더라. 이거 하나는 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화석은 연대가 오래되지 않았다. 예. 아직 아미노산이 분해돼서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아미노산이 있으니까. 라세미화 연대 측정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미노산 갖고 하는 건데, 라세미화라는 것은 어떤 대체 입체를 보는 거예요. 그 라세미화 된다 하면은 내가 거울에 비치면 저하고 반대로 똑같은 모습이 딱 보치죠. 요걸 라세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세미화. 그래서 이 사후 생명체 내에 잔존하는 아미노애시드, 아미노산에 기초를 해서 라세미화 방법이 연대 측정법이 나는데, 아미노산은 L형, 좌선형과 D, 우선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이라는 게 L형, 하나만 있는 게 L형, D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이 살아있는 동물에서는 좌선형의 아미노산만 존재해요.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을 검사해보면 그 아미노산이 좌선형만 보인다 이거예요. 근데 죽은 동물에서 보면은 두 개가 다 보여요. 근데 우리가 화학 실험을 해서 아미노산을 어쩌다 만들어낸다고 하면, 만들어내면은 두 개가 다 동시에 생성되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동물에서는, 살아있는 데서는 L형, 좌선형만 보인다는 거예요. 뭐 느끼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생명체는 절대 우연히 생길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화학 실험에서 두 개가 좌선형, L형, D형이 나왔으면은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하다 우연히 생겨갖고, 우연히 생겼다는 게 걔네들 우연히 실험에서 생겼다는 게 우연히 자연에서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바닷물에서. 그러면 L형, D형이 다 나와서 그것이 발전해서 L형, D형이 다 나와야지. 어떻게 L형만 존재하냐 이거예요. 근데 죽으면 또 왜 D형이 왜 나오냐 이거예요. 좀 머리 좀 생각을 해보면, 아, 이거는 생명체는 절대 우연에 의해서 생긴 게, 진화해서 생긴 게 아니다. 생명체가 죽으면 그렇게 라셈이 혼합물로 되는 겁니다. L형과 D형. 그래서 이 L형이 있었는데 D형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L형과 D형의 곧 비율, 요거 갖고 연대를 측정하는 거다. 이게 아미노산의 라세미화 연대 측정법이라는 것입니다. 좀 어렵더라도 우리가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확신이 가요. 예. 그래서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 그렇구나. 그러고 이제 끝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라세미아라는 것은 영양 조건을 많이 받아요. 습도도 받고 산도, 온도, 박테리아, 오염물에 대해서 다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라세미아는 차게 하면, 냉장 상태로 들어가면은 연대가 엄청 길어져요.
연대가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홍수 때, 노아의 홍수 때 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기온이 급강하됐잖아요. 그죠? 화산 폭발되면 기온 급강화됩니다. 이 백두산 터지면요, 지구의 온도 떨어져요. 그 정도 화산 폭발에서 다 햇빛 차단하고 하니까. 그 급강화됐기 때문에 그때 노아의 홍수 때 죽은 동물의 표본은 하면 얼마나 나오냐면은 15만 년 전으로 나와요. 이 라세미와 검사법으로 하니까. 근데 AD 500년에 죽은 동물은 그대로 AD 500년으로 나와요. 1500년의 나이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라세미와 이런 거는 주위의 환경에 영향을 무진장 받는다. 근데 이걸 갖다 싹 무시하고 검사를 하면은 엉터리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문학적 연대 측정법이라는 게 있죠. 광속도가 있죠. 광속도. 1광년은 얼마에? 1년 걸리는 빛의 거리죠. 그죠? 1년 거리는. 제가 전번 주에 말씀드렸죠. 4광년만 떨어져도 어떻게 해요? 거기서 동시에 오빠하고 누나가 딱 같이 춤을 췄다 하면은 오빠는 저 지구에서 본 오빠는 그 동생이 춤춘 걸 4년 뒤에나 보는 거예요. 그죠? 예. 그 시간은 그리스도인에서 시간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는 순간순간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보시는 분이다. 우리는 영원 세계에서 영원 시간에서 살 사람들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화론자들은 저 별을 봐라. 별이 수백만 광년 떨어졌으니까 저건 수백만 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어리석은 거죠. 예? 그 진화론 제가 빅뱅에 될 때 말씀드렸듯이 적색 편의의 모순. 이게 거리를 보고 적색 편의를 보고 하는데 적색 편의는 속도만으로 빛의 속도만으로 측정하는 게 적색 편의가 틀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적색 편의는 중력도 작용되고 에너지도 작용되고 빛의 각도도 작용되기 때문에 적색 편의를 속도로만 계산하면 엉터리 답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진화론자는 속도로만 계산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이론인 광속도만이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이 요새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은 그 우주를 만드실 때 동시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동시에. 예? 동시에 만들어서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동시에 지금 작동하게 만들었다 이거는. 다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상점토증, 연층이라는 연대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퇴적층이 쫙 차 있으면 거기에 이제 나이테처럼 이렇게 쫙 이제 층이 쌓이죠. 그걸 진화론자들은 한 층을 보고 1년, 두 층을 보고 2년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풍, 요새 막 태풍을 괌에 태풍 부르고 있죠. 태풍이 불어도 바다 밑은 층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태풍 한 번 지나면 몇 번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폭풍우, 홍수, 혼탕류 이런 거 다 무시하고 한 살, 두 살 해버리니까 문제가 심각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아닌 것이 뭐냐면 그러면 이게 1년, 2년 이렇게 됐으면 됐지. 이게 그러면 쭉 쌓였는데 거기 가운데 한 100년에 걸쳐서 물고기 한 마리가 이렇게 있어. 그 물고기가 100년 동안 썩지도 않고 거기에 있어? 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의외의 측정법들이 있습니다. 나이테 측정, 나무 나이테 봐봐야 킹스 캐년 가갖고 뭐예요? 세케이아 나무, 예? 제일 오래된 나무. 4,000년이 최고라는 거야, 4,000년. 예? 근데 몇백만 년, 45억 년, 아이고, 참. 그 나무들 나머지는 다 어디 갔어? 예? 종유석, 또 종유석 갖고 나이 잘 따지죠, 종유석.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 1,000년에 종유석이 2.5cm 자란대. 그러니까, 5cm 자랐으면은 얼마예요? 2,000년. 예? 근데 영국 런던 지하철에서 발견된 종유석이 33년간 61cm가 자랐어. 그러면 그 종유석은 뭐야? 호주 한 동굴에서 90년간 15cm를 자랐어. 이런 거는 나오면 좀 고쳐야지. 예? 그 외에 산호초 갖고 나이 측정하고, 무리끼 갖고 측정하고, 나무, 매목, 나무가 땅속에 묻힌 매목된 거 갖고 나이 측정하고,
이런 건 다 이제 그런 측정법인데 다 부정확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과학이라고 하면서 사용되고 있는 연대 측정법들은 과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과학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들은 일정한 가정하에 모든 값을 구하고 있어요. 딱 이런 가정하에 값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가정이 틀렸기 때문에 값도 틀린 게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19절을 보시면 17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와 달 별을 얘기하는 거죠. 하늘의 창공에 두시고 땅 위를 비추게 하시며 19절 보면 저녁과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라. 그 11절의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셋째 날에 풀, 채소, 과일을 창조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가 1000년이고 만년이고 억년이면은 아니 그 태양 없이 어떻게 풀, 채소, 과일이 그렇게 존재할 수 있어요? 하루는 참아도. 그렇죠?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땅 위에 그들을 지구를 만들어 놓고 해, 달, 별을 만드시고 땅 위에 비춘다. 이렇게 뜻은 뭐냐면 그 4일째에 모든 별들 10의 22승의 별들을 다 만드셨다 이거예요. 끝났다 이거예요. 끝났다. 예? 그래서 실제로 우주가 광대한 수억 년 멀리 떨어진 별이라도 그 별빛이 나는 것은 그때부터 다 시작된 거다. 이것이 뭐 수억 년이 걸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다 틀린다 이게. 수억 년 전부터 그 별이 존재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순간적으로 그때 딱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아담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무슨 뭐 엄마 뱃속부터 창조하셨어요? 예? 태아기에 창조하셨어요? 유아기에 창조하셨어요? 예? 학교 가는 나이에 창조하셨어요. 청년으로 했어요. 청년, 성인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담과 이브를. 그런 개념이 똑같은 거죠. 예, 별 만들고 하는 것도. 우주와 지구의 시작은 과학적으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그 순간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주와 지구는 진화된 것이 아니고 한순간 만들어졌습니다. 진화론자요. 과연 시간과 우연의 마술이 이 진화론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시간이 길어질수록 엔트로피의 법칙에 의해서 쇠퇴하지 진화되지 않는다. 당신들이 시간을 길게 끌고 잡아도 그것은 쇠퇴로 가는 방향이지 진화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 하는 것을 열역학 엔트로피 법칙에서, 열역학 제2법칙에서 과학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라고 하면서 과학을 무시하면서 엉터리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자연과학으로는 지구와 우주의 실제 나이를 알 수 없으며 오직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118편 8절을 보면 사람에게 신뢰를 두기보다는 주를 신뢰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제네시스라고 얘기합니다. 제네시스, 세대, 제네레이션, 유전자, 진, 이게 다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그죠? 이 어원에 같은 나왔듯이 이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하면 시작의 책이다 이런 뜻이에요. 시작의 책. 하늘, 땅, 인간, 동물, 생물, 인종, 죄, 언약, 구속 모든 것이 시작이 언제 되는 것다는 걸 알리는 것이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만 보더라도 창세기 1장 1절에 뭐예요? 시간의 개념이 딱 나오잖아요. 태초에 라고.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 26절에 보면 요셉이 110세가 되어 죽으니 시간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만들 때 천지창조 둘째 날, 첫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 이게 다 시간의 개념을 지금 두고 계신 것이고, 누구는 몇 세에 살고 누구는 몇 세에 죽고 다 시간을 두고 하는 거. 결정적으로 이런 진화론자들에게
노아의 홍수 사건을 자세히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 보세요. 정확한 날짜 하나 안 틀리고 날짜별로 쫙쫙쫙쫙쫙 계속 나오죠. 그죠? 예, 비가 뭐 며칠 동안 내렸고 뭐가 오고 다 나오잖아요. 시간의 개념을 인간들한테 정확히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기록하신 목적은 그 시간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줌과 동시에 성경의 사건들이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골로새서 2장 8절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세상 사람들과 과학 이런 세상을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과학자라면서 이런 부정확한 연대 측정으로 학생들에게 거짓을 서슴없이 가르치는 진화론 과학자들이, 제가 이것을 검색하다가 한 시인이 쓴 시를 발견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제목에 대한 시를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다. 하나의 거짓이 두 개의 거짓을 낳고 두 개의 거짓이 네 개의 거짓을 낳고 숨기고 꾸밀수록 더 많은 거짓을 부른다. 속담에도 그런 거 있죠. 거짓말은 새끼를 친다. 그죠? 하찮은 거짓말이 엄청난 거짓말을 만든다. 이거 다 우리나라 속담인 것입니다. 그 시에 계속되겠습니다. 거짓말은 간단하고 편리하지만 거짓말은 복잡하고 기하급수를 부른다. 거짓은 통제할 수 없는 그림자 킬러가 되어 도초의 주인에게 방아쇠를 당긴다. 고양이가 알 낳는 노릇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거짓말. 고양이가 알 낳는데 번갯불에 솜을 구워 먹겠다. 이것도 속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는 거짓말로 계속 진화로는 빠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시에 계속 이랬습니다. 진실은 단순한 것, 정직은 단단한 것, 진리는 단아한 것. 이것으로 그 시의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거짓이라는 단어가 247번이나 나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을까? 시편 116편과 로마서 3장에는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하나님은 다 내다보고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인 것을 알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짓은 잠언 19장 19절에 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는 망하니라. 시편 40장 4절 주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를 존경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유신론적 진화론을 기웃거리고 있는 지금 교회의 모습들이죠. 교회 나간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유신론적 진화론이 55%가 맞다. 지금 이렇게 세상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저게 어디다 갖다 팽개쳐 놓는 거죠. 진화도 하나님께서 다 창세 만들 때 예정해 놓은 거다 이거예요. 예? 그게 기독교인입니까 그게? 고린도 후서 11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나는 뱀이 그의 간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 마음도 어떤 방법이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있다고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우주가 창조되는 걸 봤어요? 뭘 봤어요? 하나 본 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에 따라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시작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 자체를 안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지 좀 각성해요. 각성해. 예? 유신론적 진화를 따르는 55%의 교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헛소리치는
83%의 캐톨릭 신자들, 캐톨릭 83%가 진화론을 따라요. 우리는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것이지, 이걸 어떻게 창세기 1장 1절도 안 믿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매번 교회 가서 앉아서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앉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유신론적 진화론과 창조론이 짬뽕된 것이 맞다, 이런 말을 입에서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거짓말장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인간이 다 그런 것을 알고 247번이나 거짓이란 단어를 사람들에게 경고로 준 것입니다.